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JK그룹 타워 최상층 강지훈 회장의 집무실은 그 자신만큼이나 차가운 질서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영토에 불과했다. 그는 책상 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맞은편에 서 있는 김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질문에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류를 내미는 그의 손길은 극도로 신중했다. 회장님 서진철 선생님께서 어젯밤 별세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늘 빠르게 움직이던 지훈의 손이 처음으로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서진철,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빚을 진 사람의 이름이었다. 김 비서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서 선생님의 유언장 사본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지훈은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김 비서가 내민 봉투를 받았다. 10년 전 이제 막 사업에 뛰어들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를 구한 것은 바로 서진철이었다. 그는 지훈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를 일으켜 세워준 뒤 호련히 사라졌다. 그 빚은 지훈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부채로 남아 있었다. 그는 수없이 갚을 기회를 찾았지만 서진철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났으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법적이고 형식적인 문구들 사이로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한 문장이 나타났다. 내 딸 서윤아를 부디 자네가 거두어주게. 그 문장은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한 마지막 청구서처럼 느껴졌다.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은 더 구체적이었다. 자신의 딸이 세상 물정에 어둡고 연약하니 지훈의 힘으로 그녀를 보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결혼이라는 형태로 그녀가 세상의 험한 파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지훈은 유언장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결혼. 그에게 그것은 사업적 제휴나 전략적 합병과 동의어였다. 사랑이나 감정 따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철저한 계산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생면부지의 한 여자를 단지 10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해 아내로 맞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손익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에게 이 결혼은 그의 명예와 신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거래였다. 10년 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는 다시 김 비서를 불렀다. 서윤아 씨에 대한 모든 자료를 1시간 내로 내 책상 위에 올려놓게. 그리고 법무팀에는 혼인계약서 작성을 준비하라고 지시해. 조건은 내가 제시하는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림없이. 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했다. 3년간의 계약 결혼. 지훈은 유나에게 JK그룹의 법적인 보호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그 대가로 유나는 그의 아내로서 공식적인 자리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계약 기간 동안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으며 계약이 만료되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깨끗하게 이혼한다. 위자료는 충분히 지급될 것이었다. 지훈은 직접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그는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조용한 시간에 맞춰 서윤아의 공방을 찾았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공방은 흙냄새와 마른 풀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소박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서윤아를 마주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지만 깊은 슬픔에 잠긴 그녀의 눈은 더욱 커 보였다. 지훈의 등장에 그녀는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그를 맞았. 지훈은 어떤 위로부터 건네야 할지 몰랐다. 그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렀고 이런 상황은 더욱 낯설었다. 그래서 그는 본론부터 꺼냈다. 마치 사업 미팅에 온 사람처럼 냉정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서진철 선생님의 유언은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방의 고요함을 날카롭게 갈랐다.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해온 혼인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고급 종이에 인쇄된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그들의 만남만큼이나 이질적이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했다. 3년간의 계약 결혼. 지훈은 유나에게 JK그룹의 법적인 보호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그 대가로 유나는 그의 아내로서 공식적인 자리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계약 기간 동안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으며 계약이 만료되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깨끗하게 이혼한다. 위자료는 충분히 지급될 것이었다. 유나는 천천히 계약서를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하얀 종이 위에 그늘을 만들었다. 지우는 그녀가 당연히 충격을 받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어쩌면 숨겨진 탐욕을 드러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히 읽은 뒤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펐지만 흐려지지는 않았다. 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는 게 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질문의 의도는 명확했다. 그녀는 돈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었다. 오직 아버지의 유언을 완수하는 것만이 그녀에게 중요했다. 지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런 순수한 의도를 마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렇소. 유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가꾸던 작은 화단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한 듯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들었다. 망설임 없는 손길로 그녀는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서유나. 세 글자가 그들의 운명을 묶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녀의 담담한 수용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로써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이상하고 비논리적인 거래가 성사되었다. 그는 10년 묵은 빚을 청산했고 그 대가로 이름뿐인 아내를 얻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서윤아는 그에게 있어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갚아야 할 빚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며 약속된 3년이라는 시간을 조용히 흘려보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자신의 차가운 성으로 들인 이 조용한 여자가 그의 견고한 세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존재라는 것을. 거래는 끝났지만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저택에서의 결혼 생활은 거대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강남의 부촌에 위치한 그 집은 성이라고 불릴 만큼 웅장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유나는 자신의 소박한 짐 몇 개를 들고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거대한 미술관에 잘못 들어온 관람객이 된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사람 사는 흔적이 없었다. 강지훈의 저택에서의 결혼 생활은 거대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강남의 부촌에 위치한 그 집은 성이라고 불릴 만큼 웅장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유나는 자신의 소박한 짐 몇 개를 들고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거대한 미술관에 잘못 들어온 관람객이 된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사람 사는 흔적이 없었다. 아침 식사는 늘 정막 속에서 이루어졌다. 수십 명이 앉아도 넉넉할 긴 식탁의 양 끝에 앉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오직 은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다. 지우는 늘 신문을 읽었고 유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음식을 넘겼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먹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고 유나 역시 감히 그에게 말을 걸 용기를 내지 못했다. 지훈에게 유나는 집안에 들여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같았다. 그는 새벽같이 집을 나서 자정이 다 되어 돌아왔고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아버지를 향한 빚을 상징하는 조각상일 뿐 살아 숨 쉬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약속대로 그녀에게 최상의 물질적 환경을 제공했지만 그뿐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그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훈이 출근한 뒤 조용히 집을 나서 자신의 작은 공방으로 향했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는 동안에만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흙덩이가 그녀의 손안에서 점차 형태를 갖추어 갈 때 그녀는 흩어졌던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었다. 공방은 그녀에게 이 차가운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평소보다 이른 저녁에 귀가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유나에게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다. 다음 주 금요일 JK그룹 창립 기념 행사가 있소. 아내로서 참석해야 할 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계약의 일부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행사 당일 지훈이 보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들이 그녀의 방을 찾았다. 몇 시간 뒤 거울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수수한 도예가 서유나가 아니었다.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실크 드레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메이크업,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진주 목걸이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녀 자신도 거울 속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약속된 시간에 지훈이 그녀의 방문을 노크했다. 문이 열리고 방에서 나오는 유나를 본 순간 지훈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늘 무심했던 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잠재된 아름다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행사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명사들이 모인 듯한 그곳에서 지훈의 옆에 선 유나는 모든 이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사람들은 JK그룹의 냉혹한 회장이 갑자기 결혼했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베일에 쌓여 있던 그의 아내가 이토록 청초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유나는 긴장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지훈의 곁을 지켰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집의 동쪽 끝에 위치한 남향의 가장 좋은 방이었다. 하지만 그 방 역시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낯설기만 했다. 지우는 그녀를 그곳에 데려다 준 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집사에게 말하시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생활 공간은 명확히 분리되었고 보이지 않는 선이 그들 사이에 그어져 있었다. 지훈이 입을 열기 전 오서현은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 혹시 소문으로만 듣던 강지훈 씨의 아내분이신가요? 정말 소박한 분을 아내로 맞으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유나를 깎아내리려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유나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유나는 잠시 오서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강지훈 씨의 아내 서유나입니다. 소박한 저를 귀하게 여겨주는 남편 덕분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오서연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남편인 지훈을 존중하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태산그룹의 상속녀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서연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지훈의 아내가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여자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인사했지만 유나를 향한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지훈 씨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지 소개해줘야지. 그는 오서연에게 차갑게 말했다.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시오. 그리고는 유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리를 옮겼다. 그의 행동은 유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유나의 심장은 작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들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지훈은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차창에 비친 유나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보이지 않던 아내가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첫날이었다. JK그룹 창립 기념 행사 이후 서유나의 이름은 사교계에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각인되었다. 그녀의 침착한 대응은 오서연에게 작은 패배감을 안겨주었고 이는 그녀의 승부욕에 불을 지폈다. 오서연은 서유나가 강지훈의 곁에 있는 것을 한시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유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그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 교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후원하는 대규모 자선 경매 파티가 열린 것이다. JK그룹 역시 최대 후원사 중 하나였고 강지훈과 서유나는 당연히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했다. 이번에야말로 서유나의 근본 없음을 모두의 앞에서 드러내 보이리라 오서현은 날카롭게 벼르며 그날을 기다렸다. 자선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지난번보다 더욱 화려하고 위선적인 분위기로 가득했다. 유나는 여전히 이런 자리가 불편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체념한 채 지훈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고 유나는 그저 배경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눈에는 값비싼 보석과 명품들보다 사람들의 표정 속에 숨겨진 욕망과 허영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마침내 자선 경매가 시작되었다. 유명 화가의 그림, 희귀한 보석, 최고급 와인 등이 차례로 경매에 붙여지며 사람들의 과시욕을 자극했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특별한 기증품이 있다며 무대 위로 작은 도자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올라왔다. 꾸밈없는 형태의 은은한 빛깔을 띤 소박한 다랑알이었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분명 그녀가 자신의 공방에서 만든 작품이었다. 오서연의 화려한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유나가 당황하거나 눈물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 밖의 침착한 대응에 말문이 막혔다. 지우는 두 여자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서유나라는 여자가 그저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조용하지만 강한 힘이 있었다. 경매가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화려한 경매품들 사이에서 그 다랑아리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 어색한 침묵이 연회장을 감돌았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이 상황이 JK그룹의 체면에 흠집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가 직접 나서서 적당한 가격에 낙찰시켜 이 굴욕적인 상황을 끝내려던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조용하지만 맑은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서유나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지훈조차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차분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사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이 만든 다랑아리 옆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변호하거나 가치를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항아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좌우가 미세하게 비대칭이고 유약의 흐름도 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 조선의 도공들은 바로 이런 불완전함 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사회자는 익명의 기증자가 꼭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기부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작품에 대한 존중보다는 값비싼 물건들 사이에 끼어든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오서연이 자신의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비웃는 모습이 유나의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그녀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명백했다. 이 보잘것없는 도자기가 헐값에 팔리거나 유찰되게 만들어 그 작가인 서유나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려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연회장을 채우고 있던 냉소적인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무대 위의 다랑아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초라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였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노년의 미술 평론가가 조용히 손을 들며 말했다. 작가의 진심이 느껴지는 작품이군요. 제가 시작하지요. 그것을 시작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여기저기서 경쟁적으로 입찰 가격이 제시되었고 다랑아리의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다. 결국 그 도자기는 오서연이 예상했던 헐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에 한 중견 기업가에게 낙찰되었다. 그는 진심으로 작품이 마음에 든다며 유나에게 다가와 존경의 인사를 건넸다. 오서연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서유나의 지혜와 진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유나를 끌어내리려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충격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그가 알던 서윤아는 그저 조용하고 수동적인 여자였다. 하지만 방금 그가 본 것은 자신의 세계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철학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지혜를 지닌 예술가였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진심과 이야기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차가운 가슴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지우는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배운 거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배운 것이 아니라 흙을 만지며 제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그의 얼음 같던 벽에 선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자선 경매 파티에서 서윤아가 보여준 의외의 모습은 강지훈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적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았다. 특히 JK그룹의 호시탐탐 노리는 경쟁사 유성 캐피탈의 최민혁 이사는 그날의 사건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갑자기 나타난 그의 아내는 아주 좋은 먹잇감처럼 보였다. 최민혁은 자신의 비서에게 서윤아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녀의 너무나도 평범한 인생이 정리된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다. 고아 출신별 볼일 없는 도예가 아무런 배경도 없는 여자. 최민혁은 보고서를 읽으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이 어째서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지 의아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녀가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해 보였다. 그들은 텅 빈 공간에 미학을 넘치지 않는 절제의 미덕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 항아리를 빚으며 저 또한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흙이물레 위에서 돌아가고 인간의 손길을 거쳐 뜨거운 불 속에서 자신만의 생명을 얻는 과정. 그 자체로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도자기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며칠 후 JK그룹 안주인 예술가 행세하는 표절 작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기사는 교묘하게 편집된 비교 사진과 출처 불명의 전문가 코멘트를 섞어 서윤아가 오랜 시간 공들여온 작품 세계를 한순간에 거짓으로 매도했다. 대중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벌가의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소재에 열광하며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소식은 유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공방으로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고 작은 갤러리와의 전시 계약마저 보류되었다. 그녀에게 작품은 생계수단을 넘어선 그녀의 삶과 영혼 그 자체였다. 그런데 세상은 그녀를 부도덕한 표절 작가로 낙인 찍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공방에 틀어박혀 멍하니 식어가는 흙덩이만 바라보았다. 이 소동은 당연히 강지훈의 귀에도 들어갔다. 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그의 첫 반응은 차가운 분노와 짜증이었다. 그는 이 스캔들을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아닌 JK그룹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비즈니스적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 냉랭한 얼굴로 유나에게 말했다. 쓸데없는 논란에 휘말리지 말고 당분간 공방에도 나가지 마시오.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닌 질책에 가까웠다. 유나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에게 자신은 여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일 뿐 함께 아파하고 싸워나갈 동반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지우는 서재로 향하다가 불 꺼진 거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유나가 노트북을 켠 채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작품 스케치 영감을 얻었던 고서적의 사진 작업 과정을 기록한 수많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만들고 있었다. 흔들리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힘으로 이 거대한 거짓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과 진심이 그가 세워둔 차가운 이성의 벽을 넘어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한 그룹의 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가 걸린 싸움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다. 이 기사의 배우가 누군지 당장 알아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이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해서 기사를 내리고 허위사실 유포자를 찾아. 단, 이 모든 일은 서유나 씨가 모르게 아주 조용히 진행하도록. 전화를 끊은 지우는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 모든 것은 계약의 일부이며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책임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거실에 있는 저 여인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이렇게까지 움직였을까? 그는 처음으로 계약서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은밀하게 그는 그녀만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개입으로 서유나의 표절 스캔들은 빠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기사들은 삭제되었고 악의적인 댓글들도 법무팀의 경고 앞에 자취를 감추었다. 유나는 이 모든 것이 지훈의 힘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그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기에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흙을 빚을 뿐이었다. 하지만 한 번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연기와 같았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다. JK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해외 대규모 투자 유치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보수적인 성향의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JK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결혼과 이어진 스캔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회장의 사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곧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결국 JK그룹의 홍보팀은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과의 부부 동반 화보 촬영 및 단독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의 안정적이고 애정 어린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이런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쇼를 경멸했지만 이번만큼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기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유나에게 인터뷰 계획을 통보했다. 이번에도 역시 그것은 부탁이 아닌 계약 조항에 명시된 아내의 의무 중 하나라는 식의 일방적인 전달이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닌 거래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었다. 인터뷰 준비는 며칠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홍보팀 직원과 매거진 작가가 저택을 방문해 예상 질문지를 전달하고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분의 첫 만남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미술관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같은 건 어떨까요? 홍보팀 직원의 제안에 지훈과 유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유나의 작품 세계에 대해 질문해야 했고, 유나는 그의 경영 철학에 대해 들어야만 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새삼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상대방의 진지한 모습에 조금씩 빠져들었다. 거짓을 위한 대화가 진실을 향한 통로가 되고 있었다. 화보 촬영 당일 저택의 정원은 거대한 스튜디오로 변했다. 유나와 지우는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부부를 연기해야 했다. 사진작가는 끊임없이 더 다정한 포즈를 요구했다. 강 회장님 아내를 좀 더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세요. 서유나 씨 남편의 어깨에 편안하게 기대 보세요. 지훈은 난생 처음 해보는 어색한 연기에 인상을 썼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감싸는 순간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차가운 이미지와는 다른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손끝에 닿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과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칼에서 나는 은은한 흙냄새와 꽃향기는 그의 심장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들은 거짓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서로에게서 전해지는 온기는 명백한 현실이었다. 인터뷰는 화보 촬영 직후 거실에서 진행되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미리 연습한 대로 막힘없이 대답했다. 어떻게 만났는지, 서로의 어떤 점에 끌렸는지, 공유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수많은 거짓말들이 능숙하게 오갔다. 지우는 자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아주 조금은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인터뷰 막바지에 기자가 유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사모님께서 강 회장님의 가장 존경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예상 질문지에 없던 돌발 질문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그녀가 그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상투적인 대답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나의 대답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잠시 지훈을 바라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제 남편의 외로움을 존경합니다. 순간 지훈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그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정상에서 얼마나 외로울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강인함, 저는 그의 그 외로운 강인함을 존경합니다. 지우는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킨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 한 번도 누군가 자신의 성공 뒤에 가려진 고독을 알아봐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름뿐인 아내라고 생각했던 저 여자가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따뜻한 언어로 감싸주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모든 스태프들이 돌아간 뒤 저택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것과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단절의 침묵이 아니라 수많은 감정들이 오가는 농밀한 침묵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향하다가 살짝 열린 유나의 방문 틈으로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스탠드 불빛 아래서 새로운 도자기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 인터뷰에서 자신이 말했던 조용한 깊이와 예술적 진정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아내에 대한 묘사가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완벽한 진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책임감의 문제가 아님을 인정해야만 했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따뜻한 진심을 품기 시작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잡지 인터뷰는 강지훈의 투자 유치 프로젝트에 청신호를 켰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적들에게는 패배의 쓴맛을 안겨주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계획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자 분노를 참지 못했고, 오서연은 대중 앞에서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모멸감을 느꼈다. 결국 공동의 적을 둔 두 사람은 은밀하게 손을 잡았다. 그들의 만남은 어둡고 긴밀했다. 최민혁은 사업적인 방법으로는 강지훈을 무너뜨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오서연은 서윤아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로 모였다. 서윤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어 강지훈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그들의 계획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직접적이었다. 그들은 윤아의 영혼이 담긴 공방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늦은 밤이었다. 인적이 끊긴 교회의 작은 공방에 검은 그림자 두 개가 스며들었다. 그들은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윤아가 애지중지하던 도자기들을 닥치는 대로 바닥에 내리쳐 산산조각 냈고,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작품들을 짓밟았다. 그녀의 손때가 묻은 물레는 걷어차여 쓰러졌고, 가장 소중한 가마는 문이 부서진 채 방치되었다. 다음 날 아침 공방에 도착한 윤아는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했다.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들은 마치 그녀의 부서진 심장 조각들 같았다. 그녀는 망연자실하게 안으로 들어서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찻잔 세트마저 박살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큰 파편을 집어들던 순간 균형을 잃고 쓰러져 있던 선반이 그녀의 팔 위로 떨어졌다. 날카로운 파편이 그녀의 팔을 깊게 베었고 선홍색 피가 하얀 도자기 조각 위로 번져나갔다. 고통보다 더 큰 절망감에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이웃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서진 찻잔 조각을 손에 꼭 쥔 채 넋을 잃고 있었다. 그 소식은 곧장 김비서를 통해 중요한 이사회가 진행 중이던 강지훈에게 전달되었다. 회장님 사모님의 공방에 괴한이 침입했고 사모님께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김비서의 귓속말이 끝나는 순간 지훈의 세상은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회의를 주재하던 의장의 말을 끊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그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지훈은 평생 그렇게 빨리 차를 몰아본 적이 없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하얀 붕대를 팔에 감은 채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윤아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을 후려치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휩쌌다. 만약 그 괴한들이 밤이 아닌 낮에 들이닥쳤다면, 만약 선반이 조금만 더 위로 떨어졌더라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계산도 의무감도 없었다.
오직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의사에게 그녀의 상태를 묻는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가 다쳤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표절 스캔들, 그리고 이번의 습격.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공격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유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적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의 사업이 아닌 그의 사람을 건드렸다. 저택에 도착해 지우는 지쳐 잠든 유나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과 팔에 감긴 하얀 붕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던 분노는 이제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을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던 감정은 상실의 공포 앞에서 맹렬한 소유욕과 보호 본능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서유나의 부상은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깊었다. 그녀는 악몽을 꾸었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강지우는 그런 그녀를 혼자 둘 수 없었다. 그는 JK그룹의 산적한 업무를 모두 뒤로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머물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지만 스스로도 그것이 온전한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고 싶었다. 그들의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지후는 서재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보았고 틈틈이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집사에게 그녀가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게 했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녀의 팔 상처에 직접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갈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조심스러운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처음 며칠간 유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보거나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지후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차가운 단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든든한 존재감이었다. 그의 그런 배려 속에서 유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훈의 목숨을 구한 영웅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닌 흙을 사랑하고 딸을 아꼈던 평범한 한 남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물레 돌리는 법을 가르쳐 주던 날,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흙의 감촉을 느끼게 해주던 따뜻했던 기억들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나의 작품 세계가 얼마나 깊은 사랑과 추억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녀에게 도예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깊고 풍부한 내면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마저 허물어뜨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강인한 영혼을 가진 한 명의 존경스러운 인간이었다. 그가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 뒤에는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한 심지가 숨겨져 있었다. 며칠이 더 흐른 뒤 유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작은 물레와 찰흙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지훈은 즉시 사람을 시켜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저택의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온실 안으로 가져오게 했다. 그곳에서 유나는 다시 조심스럽게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상처 입은 팔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흙덩이가 그녀의 손 안에서 돌고 뭉쳐지고 다시 새로운 형태로 빚어지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다. 지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슬픔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하는 모습, 흙을 어루만지는 섬세한 손길, 그리고 마침내 작은 찻잔 하나를 완성하고 짓는 희미한 미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우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벼락을 맞은 듯한 강렬한 깨달음이 그의 온몸을 관통했다. 그가 그녀에게 느끼는 이 감정은 빚을 갚으려는 책임감이 아니었다. 동정심이나 연민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의 통제를 벗어난 압도적인 사랑. 그는 지금껏 자신이 맺어온 모든 거래와 계산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 감정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혼인 계약서를 꺼내들었다.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 조각. 그는 이 종이 한 장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계약서의 조항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무언가에 묶여 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말없이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온실로 향했다. 유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유나는 그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져 있음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닌 너무나도 깊고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갚아야 할 빚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었. 서유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순간 강지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수비수가 아닌 공격수로 변했다. 그의 서재는 JK그룹의 가장 은밀한 전략이 탄생하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그는 김비서와 그룹 내 최정예 정보팀을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뜨거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민혁과 그 배후에 있는 모든 것을 뿌리 뽑아버리겠어. 그의 반격은 치밀하고 무자비했다. 정보팀은 최민혁의 유성 캐피탈을 향한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에 착수했다. 자금 흐름 비밀 계좌 약점이 될 만한 계약 관계 등 모든 것이 그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최민혁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놓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작전은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했다. 돌파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그날 밤 지훈은 최민혁의 협력사 명단을 검토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그때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한 유나가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에서 우연히 한 회사의 로고를 보게 되었다. 태진건설이네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아는 회사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전에 그 회사 대표님 사무실에 놓을 대형 화병 세트를 주문 제작한 적이 있어요. 지훈은 별 생각 없이 물었다. 그 대표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예술가 특유의 섬세한 관찰력으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뭔가 많이 불안해 보였어요. 계속해서 최 이사님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고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아주 비싸 보이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보통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은 어둡고 구석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걸려 있었어요. 마치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요. 유나에게는 그저 이상한 점이었지만 지훈의 귀에는 그 말이 천둥처럼 울렸다. 최 이사님, 그리고 숨겨진 그림.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태진건설은 최민혁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위장회사이며 그 그림은 뇌물로 받은 작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었소. 그의 칭찬에 유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훈의 눈은 이미 다음 작전을 그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JK그룹의 모든 역량은 태진건설을 향해 집중되었다. 지훈의 예상은 정확했다. 태진건설의 장부 뒤에는 최민혁의 검은 돈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문제의 그림은 그의 모든 비리의 출발점이었다. 지훈은 마침내 적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적을 한 번에 질식시킬 완벽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다. 그의 전략적 반격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는 유성캐피탈의 주요 거래 은행들을 압박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유성캐피탈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를 적대적 MA로 인수하여 최민혁의 돈줄과 생산 라인을 동시에 끊어버렸다. 최민혁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숨이 막혀왔지만 누가 배후에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유나는 그의 밤샘이 잦아지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그가 자신 때문에 시작한 싸움을 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고, 때로는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지훈은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최민혁의 제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고 비자금 수사 소문이 증권가에 퍼지면서 주가는 폭락했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에 비친 유성캐피탈의 주가 그래프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프는 그의 계획대로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는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시작은 그의 곁을 지키는 한 여자의 따뜻한 차 한 잔과 섬세한 관찰력이었다. 그는 자신이 약점이라 생각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강점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최민혁의 유성 캐피탈이 무너지기 직전 강지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단순한 재정적 파멸이 아닌 완전한 사회적 매장을 원했다. 그는 JK그룹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안건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최민혁과 오서연을 위한 공개 처형 무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 이사진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 몇 명을 비밀리에 초청했다. 그는 완벽한 덫을 놓았다. 그는 최민혁에게 JK그룹이 자금난으로 핵심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할 것다 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승리를 확신한 최민혁은 자신의 몰락을 자축하고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채권단 대표 자격으로 이사회에 당당히 참석했다. 오서연에게는 강지훈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서윤아에게 돌리고 이혼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을 흘렸다. 그녀는 윤아의 불행을 직접 보기 위해 한껏 치장하고 나타났다. 이사회장은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혁과 오서연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지훈과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윤아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윤아는 지훈의 계획을 전부 알지는 못했지만 그를 믿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최민혁과 오서연의 오만함을 극대화시키는 장치였다. 마침내 회의가 시작되고 모두의 예상과 달리 강지훈은 매각 안건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몇 달간 JK그룹과 제 가족을 흔들었던 일련의 공격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다. 서윤아의 표절 스캔들을 조작했던 기자와 최민혁의 비서가 은밀히 만나는 CCTV 영상이었다. 최민혁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어서 윤아의 공방을 습격했던 괴한들이 체포되어 범행을 자백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우로 최민혁의 이름을 똑똑히 지목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서연은 불안한 듯 최민혁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 증거도 없는 음해일 뿐이요. 최민혁이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스크린에는 태진건설 대표의 영상 증언이 나타났다. 그는 최민혁의 지시로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뇌물을 전달했는지 모든 범죄 사실을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또한 오서연이 윤아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자선 경매를 조작했던 증거와 공방, 습격 계획에 자금을 댄 내역까지 모두 폭로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혁과 오서연은 자신들을 향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경악과 경멸이 뒤섞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무너진 적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곁에 있던 윤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력하게 회의실을 지배했다. 나의 적들은 이 사람 나의 아내를 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가장 위대한 강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돌려 오직 윤아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에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깊은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곁을 지킬 단 한 명의 동반자는 오직 서윤아뿐입니다. 그의 공개적인 고백은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그는 적들의 폐허 속에서 세상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이 있었던 이사회 이후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최민혁과 오서연은 몰락했고 그들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비리와 추악한 진실을 보도했지만 강지훈과 서윤아는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저택에는 오랫동안 잊혔던 평화가 찾아왔다. 며칠 뒤 지훈은 유나를 자신의 서재로 데리고 갔다. 그들의 차가운 거래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3년의 계약 기간과 여러 의무 조항들이 빼곡히 적힌 그들의 첫 번째 혼인 계약서였다. 지훈은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 아버지에게 큰 빚을 졌소. 그래서 당신과의 결혼을 그 빚을 갚는 마지막 거래라고 생각했지.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로만 여겼고 그녀의 슬픔이나 감정을 단 한 번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차가웠던 과거를 모두 인정하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 계산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소.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자선 파티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지혜 공방이 파괴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빚어내던 강인함,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꿰뚫어 보았던 따뜻한 통찰력까지. 그는 그녀를 알아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당신 아버지에 대한 빚은 오래전에 모두 갚았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빚을 졌지. 내 심장을 멋대로 가져가 버린 빚.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빚만큼은 내 평생을 바쳐 갚고 싶소. 그의 고백이 끝나자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혼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유나의 눈앞에서 그것을 아주 천천히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차가운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이것은 의무의 계약이었소. 이제 나는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싶소. 심장의 계약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의 모든 진심이 들려 있었다. 서윤아, 나와 함께 이 가짜 결혼을 버리고 진짜 결혼을 시작해 주겠소. 그의 눈에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오만함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의 대답을 기다리는 한 남자의 간절함이 가득했다. 나의 아내, 나의 동반자, 그리고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어 주시오. 남은 내 모든 날들을 당신 곁에서 보내고 싶소.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차가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서툰 배려 속에서 온기를 느꼈고 그의 굳건한 보호 속에서 사랑을 보았다. 그녀의 승낙의 지우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들의 새로운 계약은 그렇게 어떤 서명도 없이 오직 두 사람의 심장으로 체결되었다. 1년 후 지훈의 저택 정원 한쪽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통유리로 된 아름다운 도예 공방이 새로 지어졌다. 그곳은 이제 유나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흙을 빚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세상과 소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늘이 없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예전처럼 자정이 다 되어 돌아오는 대신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아내의 공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유나와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로 물레를 돌렸다. 그의 손에서 흙덩이는 계속해서 찌그러졌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공방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그녀가 직접 만든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며 함께 노을이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성 같았던 저택은 이제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빚을 갚기 위해 시작된 인연은 예기치 못한 사랑이 되어 그들의 삶을 구원했다. 그는 그녀를 책임지기 위해 결혼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평생 그녀의 포로가 되기로 했다.